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은행 금리가 0.25% 올라가면 1억 원 대출자는 연간 25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5억이면 무려 125만 원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금리 마스터. 끝까지 보시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금리가 정확히 뭘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 이게 바로 대출금리. 두 번째,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율. 이게 바로 예금금리. 간단하죠? 돈을 빌리면 내고 돈을 맡기면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금리의 정체입니다. 그럼 누가 이 금리를 정할까요? 바로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매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바뀌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데우는 거죠. 경제의 온도 조절기,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 둘은 완전히 반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서 울고 예금한 사람들은 이자 수익이 늘어서 웃어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서 웃고 예금자들은 이자가 줄어서 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금리 변동은 집값, 주식, 물가, 환율,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과 월급까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금리가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내가 갚는 대출이자가 바뀝니다. 두 번째, 내가 받는 예금이자가 바뀝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집값이 바뀝니다. 네 번째, 내가 투자한 주식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마트 물가가 바뀝니다. 여섯 번째, 해외여행 경비가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의 실적이 바뀌고 그게 제 월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게 금리 하나 때문이에요. 아직도 금리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금리의 모든 것을 금용쌤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금리 인상과 인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금리 고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빨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의미예요. 왜 브레이크를 밟을까요?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집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죠.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좋은 소식부터.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2%일 때는 연간 200만 원의 이자, 금리가 3%로 오르면 300만 원의 이자, 무려 10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죠. 통장에 돈 넣어두기만 해도 돈이 불어나는 마법. 저축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금리가 3%일 때 월 이자는 약 75만 원.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 월 이자가 약 125만 원. 무려 5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당장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지갑을 닫습니다. 대출이자도 올랐는데 돈 아껴야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일단 저축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화점에 사람이 줄어들고, 레스토랑이 한산해지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떨어지고, 자동차 판매가 감소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효과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죠. 예를 들어 100억 투자 계획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3%일 때 이자는 3억, 금리가 5%로 오르면 5억, 2억이나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하자.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결국 경제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원하는 거예요. 과열된 경제를 식히는 거죠. 물가 상승을 막고, 집값 폭등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너무 많이 올리면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주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리 인하, 이번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제에 엑셀을 밟는다는 의미예요. 왜 엑셀을 밟을까요? 경제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소비가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서 사람들 주머니에 여유가 생깁니다. 월 대출 이자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면 30만 원이 남죠.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쇼핑하고 외식하고 여행 갑니다. 둘째, 지금 사야겠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 받아서 사자. 나중에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백화점이 북적거리고 레스토랑이 만석이 되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폭발합니다.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거든요. 100억 투자 계획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 5%일 때 연간 이자 5억, 금리 3%로 내리면 연간 이자 3억, 2억이나 절약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이 기회다. 투자하자. 새 공장을 짓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합니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고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금리 인하의 또 다른 효과, 대출이 정말 쉬워집니다. 집 사려고 고민하던 신혼부부, 차 바꾸려고 망설이던 직장인, 이자가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생각보다 적네? 이 기회에 대출 받아서 하자 결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3억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금리 5%일 때 월 이자 125만 원, 금리 3%로 내리면 월 이자 75만 원, 무려 50만 원이나 차이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출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이자도 함께 떨어집니다. 1억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 3%일 때 연간이자 300만 원, 금리 2%로 내리면 연간이자 200만 원, 1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죠.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저축으로 이자 수익을 기대하던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예금 면에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를 정리해 볼까요?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원하는 효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금리를 너무 낮게, 너무 오래 유지하면 부동산 버블이 생기거나 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축만 하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가 바뀌면 대출자와 저축자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금리 인하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저축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을 좋아하고 금리 인하를 걱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과 저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집 대출은 있는데 동시에 예금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하세요. 변동금리 대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변동금리는 뭐냐고요?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올라가고, 금리가 내리면 이자도 내려가고. 문제는 뭘까요?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처음에 3%로 대출 받았는데 나중에 5%, 6%로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1년에 변동금리로 집을 산 분들, 그때 금리가 1, 2%였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서 2023년에는 4, 5%가 됐어요. 월 상환액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그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금리의 장점은 금리가 올라도 이자가 그대로 안정적이죠. 단점은 처음부터 이자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이자가 안 떨어집니다. 변동금리의 장점은 처음 이자율이 낮아요. 금리가 내리면 이자도 같이 떨어지고요. 단점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폭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요? 지금 금리가 낮다면 고정금리, 지금 금리가 높다면 변동금리,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면 고정금리,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다면 변동금리.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엔 저축하시는 분들, 예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대 초반을 볼까요? 코로나 때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어요. 1억 예금에도 연간 이자 50만 원. 정말 적죠?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서 2023년에는 3.5%까지 갔습니다. 1억 예금하면 연간 이자 350만 원. 무려 7배 차이. 이렇게 금리는 계속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면 장기 예금보다는 단기 예금, 나중에 더 높은 금리로 갈아파는 거죠. 금리가 내릴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장기 예금,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금의 기본 전략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대출 관리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 때문에 파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 능력보다 과도한 대출. 월급의 40%가 넘는 대출 상환 위험합니다. 둘째,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 금리 오르면 감당 못해요. 셋째, 여러 곳에서 빌린 대출. 신용카드, 캐피탈, 은행, 이자 폭탄 맞습니다. 넷째, 대출로 투자. 집값 오를 거라고 믿고 빌려서 집 사기? 집값 떨어지면 끝입니다. 대출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 관리하면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대출하세요. 자,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균형 잡힌 재무 관리.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비상금 준비.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치 생활비. 둘째, 적절한 저축. 월급의 20-30%는 무조건 저축. 셋째, 대출은 신중하게. 월급의 30%를 넘지 않도록. 넷째, 투자도 조금씩.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니까. 다섯째, 금리 상황에 맞춰 조정. 금리 오를 땐 대출 줄이고 저축 늘리고, 금리 내릴 땐 투자 비중 늘리고. 이게 바로 현명한 재무 관리의 기본.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이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죠? 금리와 집값의 관계. 이거 정말 밀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을 사려면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강남 아파트 10억? 현금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통 5억은 대출받죠. 그러면 대출 이자가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금리가 1%만 달라져도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시죠.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 네, 대부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 아파트 10억, 5억 대출받아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금리 5%일 때 월 이자 약 208만 원. 원리금 상환하면 월 300만 원 넘게 나가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금리가 3%로 떨어지면 월 이자 약 125만 원. 원리금 상환해도 월 230만 원 정도. 무려 70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수요가 폭발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2020-2021년이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금리가 1%대로 떨어지니까 부동산이 폭등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집 사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같은 예시로 볼까요? 강남 아파트 10억, 5억 대출. 금리 3%일 때 월 230만 원. 할만했죠?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 월 300만 원 넘게 나가요. 이건 무리인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2022년, 2023년이 딱 그랬어요. 금리가 3.5%까지 오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금리만으로 집값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입지, 교통, 학군, 개발 호재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강남 핵심 지역 같은 곳은 금리가 올라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미 집을 사신 분들, 주담대 있으시죠?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셨다면 지금 정말 힘드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1년에 9억 집을 샀어요. 6억을 변동금리 1.5%로 대출받았죠. 그때 월 이자가 75만 원, 원리금 상환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할만해. 그런데 2023년에 금리가 5%로 올랐어요. 월 이자가 250만 원, 원리금 상환하면 월 350만 원, 무려 150만 원이나 늘어난 거죠. 월급 500만 원인 사람이 월 350만 원을 대출 갚으면 남는 돈이 150만 원뿐.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이런 분들이 2023년에 정말 많았어요. 하우스푸어. 집은 있는데 살기는 힘든 상황.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리가 낮을 때 매수. 대출 이자가 싸니까 부담이 적죠. 둘째, 금리가 높을 때는 관망.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셋째, 금리 추세를 읽으세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매수 타이밍,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관망 모드. 넷째, 내 상황을 먼저 보세요. 월급, 저축, 다른 자산.
무리한 대출은 금물. 다섯째, 입지가 최우선. 금리보다 중요한 게 입지예요. 강남 핵심 버세스, 외곽. 선택이 달라지죠. 여섯째, 장기 투자 관점.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10년, 20년 보고 투자하세요. 일곱째, 분산 투자.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주식, 예금도 함께. 이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금리만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큰 코 다칩니다. 실제 사례 볼까요? 2020년 금리 1%. 금리 낮으니까 집 사자. 지방 아파트에 투자. 그런데 그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일자리도 없고 학교도 문 닫고 금리는 낮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반대로 2023년 금리 3.5%. 금리 높으니까 집값 떨어지겠지? 그런데 강남 핵심 지역은 오히려 올랐어요. 왜? 입지가 좋으니까. 학군 좋고 교통 좋고 개발 호재. 이처럼 금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전체를 봐야 해요. 인구 추이, 경제 성장, 정부 정책,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진짜 부동산 고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식 하시는 분, 펀드 하시는 분, 코인 하시는 분. 금리 변동은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는 모든 자산의 기준이거든요. 은행 예금 금리가 3%면 다른 투자는 최소 3% 이상은 벌어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금리가 바뀌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금리가 내리면 위험하지만 수익률 높은 곳으로 돈이 몰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보시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패닉 모드. 2022년이 딱 그랬어요. 미국 금리가 0%에서 5%로 폭등, 나스닥은 30% 이상 폭락, 삼성전자는 5만 원까지 떨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들의 이자 부담. 기업도 돈을 빌려서 사업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폭증, 이익이 줄어들죠. 둘째, 밸류에이션 하락. 주식 가치를 계산할 때 금리를 쓰는데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치가 떨어져요. 셋째, 투자자들의 심리. 금리 3%면 예금해도 되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할 필요 있나? 돈이 주식에서 빠져나갑니다. 넷째, 소비 감소. 금리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 줄이죠. 기업 매출 감소, 주가 하락. 이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 투자자들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는 건 아닙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웃어요. 채권이 뭐냐고요?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예요. 쉽게 말해 나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이런 거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금리 2%일 때 국채 이자율 2.5%, 연 250만 원. 금리 5%로 오르면 국채 이자율 5.5%, 연 550만 원. 무려 2배 넘게 이자를 받는 거죠. 게다가 채권은 안전해요.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투자가 매력적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명심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에만 올인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폭락하면 끝. 부동산에만 올인했다가 집값 하락하면 빚더미. 예금만 했다가 인플레이션에 돈의 가치 감소.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산하냐고요? 기본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20대, 30대, 주식 50%, 예금 30%, 채권 10%, 기타 10%, 40대, 50대, 주식 30%, 예금 30%, 채권 30%, 부동산 10%, 60대 이상, 채권 40%, 예금 40%, 주식 10%, 기타 10%.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본인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중요한 건 분산.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이 살려줍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금리가 바뀌면 우리의 소비 습관도 바뀝니다.
2021년 금리 1%.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 낮으니까 대출 받아서 쓰자.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바꾸고. 소비가 폭발했죠. 백화점 매출 역대 최고. 그런데 2022년 금리 3%로 상승.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아, 이자 너무 많이 나가네. 아껴야겠다. 명품 대신 중저가 브레인즈.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 외식 줄이고 집밥. 백화점 한산하고 이마트는 북적거리고. 이게 바로 금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패턴이신가요? 금리가 높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돈만 모으다가 인생 낭비하면 그것도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입니다. 70, 20, 10 법칙을 추천합니다. 월급의 70%는 생활비, 편안하게 살아야죠. 월급의 20%는 저축, 미래를 위한 투자. 월급의 10%는 자기개발, 공부, 취미, 건강. 이렇게 배분하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준비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저축 비중을 25%로 늘리고, 금리가 낮을 때는 자기개발 비중을 15%로 늘리고,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이게 현명한 재무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외여행 자주 가시나요? 아마존이나 알리 직구하시나요? 유학 보내시나요? 그럼 환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 뭐냐고요? 원화와 외화의 교환 비율. 예를 들어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이면 1달러를 사는데 1,200원 필요. 환율이 1,300원으로 오르면 1달러에 1,300원 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환율,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 금리가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한국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미국 금리 2%, 한국 금리 1%.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런데 한국 금리가 3%로 오르면 한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네? 한국에 투자하자. 외국 돈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죠. 원화 수요 증가, 원화 가치 상승, 달러 원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해외여행 갈 때 유리해요. 100만 원으로 833달러, 1,200원일 때 100만 원으로 769달러, 1,300원일 때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죠. 아이폰, 맥북 같은 수입품도 싸지고 유학 비용도 줄어들고, 금리 인상은 해외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반대로 한국 금리가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같은 논리로 볼까요? 한국 금리 3%, 미국 금리 5%.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이자가 너무 적네. 미국으로 돈 옮기자.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원화 매도 증가, 원화 가치 하락. 달러 원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해외여행 비용 증가. 100만 원으로 833달러, 1,200원일 때 100만 원으로 714달러, 1,400원일 때 더 적은 달러밖에 못 사죠. 아이폰 가격 상승.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유학 비용 폭증. 1년에 5천만 원이 5,800만 원으로. 직구도 비싸지고 해외 주식 투자도 불리하고. 금리 인하는 해외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 악재입니다. 금리와 물가. 이 둘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기본 원리는 이래요. 물가가 너무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고요?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죠. 소비가 줄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려요. 물가 상승이 멈추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21년 물가 상승률 2%, 라면 한 봉지 1,000원. 2022년 물가 상승률 5%, 라면 한 봉지 1,200원으로 상승. 2023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3.5%까지,
소비 감소. 2024년 물가 상승률 3%로 안정.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목적, 물가를 잡기 위한 거예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금리가 무기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대부분 수입하죠. 이런 것들은 달러로 사야 해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 석유는 12만 원.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100달러 석유는 14만 원. 2만 원이나 비싸진 거죠. 석유가 비싸지면 휘발유 가격 상승, 배송비 상승, 모든 물건 가격 상승. 밀이 비싸지면 빵, 과자, 라멘 가격 상승. 결국 전체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 이중고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뭐냐고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2020년에 100만 원으로 라면 1000개 살 수 있었어요. 2024년에는 라면 800개밖에 못 사요.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2020년 월급 300만 원, 2024년 월급 350만 원으로 상승, 17% 올랐네요. 그런데 물가는 20% 올랐어요.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공포.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해요. 예금만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도 해야 하는 이유죠. 구매력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 금리 인하의 영향, 대출과 저축, 부동산과 투자, 환율과 물가. 머리가 복잡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금융쌤이 실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상금. 두 번째, 부채 관리. 세 번째, 포트폴리오 다각화. 네 번째, 경제 공부. 다섯 번째, 장기 계획.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하시거나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비상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비상금이 뭐냐고요?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 가능하면 6개월치.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최소 900만 원, 가능하면 1,800만 원. 에이, 그렇게 많이? 네, 꼭 필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이 깎인 사람들 많았죠. 비상금이 있었던 사람은 여유롭게 대처했지만 비상금이 없었던 사람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했어요. 비상금은 안전판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내려도 경제가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비상금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원칙, 부채 관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 정말 주의하세요. 부채 관리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대출 때문에 파산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세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15%, 캐피탈 대출 10%, 은행 대출 5%. 당연히 15%부터 갚아야죠. 둘째, 대출 총액을 줄이세요. 보너스 받으면 여행 가지 말고 대출 상환. 삼촌이 용돈 주시면 옷 사지 말고 대출 상환. 셋째, 신용카드 돌려막기 금지. A카드 빚을 B카드로 갚고 B카드 빚을 C카드로 갚고. 이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넷째,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 금리가 낮을 때는 고정금리로. 안정성이 최고예요. 다섯째, 대출은 월급의 30% 이내. 월급 500만 원이면
대출 상환은 150만 원까지만. 이거 꼭 지키세요. 세 번째 원칙,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의 황금 법칙이죠. 어떻게 다각화할까요? 20대 30대 공격형, 주식 펀드 50%, 예금 적금 30%, 채권 10%, 기타 금 코인 등 10%. 40대 50대 중립형, 주식 펀드 30%, 예금 적금 30%, 채권 20%, 부동산 20%. 60대 이상 안정형, 채권 40%, 예금 적금 40%, 주식 펀드 15%, 기타 5%. 이건 기본 가이드일 뿐이에요. 본인 성향에 맞춰 조정하세요. 중요한 건 분산.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버티고, 부동산이 떨어지면 예금이 버티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상황에 따라 조정. 금리 오를 때는 채권 비중 늘리고, 금리 내릴 때는 주식 비중 늘리고,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 경제 공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는 게 돈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첫째, 경제 뉴스를 매일 보세요. 한국은행 금리 결정, 정부 부동산 대책, 미국 연준 발표, 이런 뉴스를 꾸준히 보면 금리 추세를 읽을 수 있어요. 둘째, 금융 유튜브 구독. 금융쌤 튜브는 필수죠? 다른 좋은 채널들도 많아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들으세요. 셋째, 책을 읽으세요. 부의 추월 차선, 돈의 심리학, 현명한 투자자. 이런 고전들은 꼭 읽어보세요. 넷째, 커뮤니티 활동.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튜브 댓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세요. 다섯째, 금융 상담. 은행 PB, 증권사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도 많아요. 경제 공부는 평생 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장기 재정 계획.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리 올랐다고 패닉, 금리 내렸다고 흥분, 이러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3년 금리 3.5%.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아, 망했다.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패닉 셀링하면 손해 확정입니다. 10년 뒤를 보세요. 지금 떨어진 삼성전자, 10년 뒤에는 훨씬 오를 수도 있어요. 장기 투자의 힘,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긴다. 정말 명언이죠? 그럼 어떻게 계획하냐고요? 20대 공격적 투자, 실패해도 회복 가능. 30대 자산 축적, 결혼, 내 집 마련. 40대 안정성 확보, 자녀 교육비. 50대 은퇴 준비, 노후 자금 마련. 60대 이상 안전자산, 연금 수령. 각 나이대별로 목표와 전략이 달라요. 본인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세요. 금리는 단지 변수일 뿐, 장기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금리 인상 등의 예금 이자 증가, 좋음, 대출 이자 증가, 나쁨,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주식 하락, 집값 하락, 대부분, 원화 강세, 경기 둔화, 금리 인하 등의 예금 이자 감소, 나쁨, 대출 이자 감소, 좋음,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주식 상승, 집값 상승, 대부분, 원화 약세, 경기 활성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응 전략 5가지. 첫째, 비상금 준비, 3에서 6개월. 둘째, 부채 관리, 고금리부터 상환. 셋째, 포트폴리오 다각화, 분산 투자. 넷째, 경제 공부, 평생 학습. 다섯째, 장기 계획, 10년 이상 시야.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재테크 성공의 비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용쌤의 경제교실 어떠셨나요? 금리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은행 금리가 0.25%만 바뀌어도
내 대출 이자가 바뀌고 내 예금 이자가 바뀌고 집값이 바뀌고 주식이 바뀌고 환율이 바뀌고 물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 댓글로 여러분의 금리 고민 공유,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그날까지 금융쌤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